만약에 앉았으면 머리만 좋았으니까. 자, 한 10시, 10시 헷갈리네. 12시 5분부터 기자회견이 시작되니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오. 손님이 오셔가지고 대화 중에 좀 시간이 들이십니다. 12시 5분이면 한번 시작합니다. 네, 정강 목사님 나오십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좀 겨울 날씨 같은데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망해가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행명당 시국관련 및 사랑제일교회 불법명도 장애 19역 규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 생략을 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다 세팅됐죠? 네. 자, 그럼 국민행명당 대표이신 정강훈 목사님의 연설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1200만 기독교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광화문에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와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우리가 애국대회를 하셨던 1150만 명 애국동지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은 청춘 한 토막을 3년 동안 국가에다가 바치고 그래서 얻은 그 군번을 가진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가족 2천만 여러분, 저는 정강훈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그 언론 총체적인 상태를 내가 지켜볼 것 같으면 결국은 문재인의 덫에 걸려가지고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에 한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에다가 가입시키는 것. 요거 외에는 문재인이가 한 게 있으면 언론사도 좋고 학자도 좋고 시민단체 대표도 좋고 한번 저한테 제보 좀 하나 해주세요. 문재인이 잘한 게 단 하나도 있습니다. 없어요. 모든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오직 북한의 지시로 해체하고 남한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가입시키려고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번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일을 결정짓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이제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겠다라고 떠들어대고,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2년 전에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들 포섭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심지어 어떤 한 개인 하원의원에게는 30억
그러니까 300만 불의 돈을 줬다고 하는 현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미국의 의원들이 만만합니까? 겨우 상원의원 1명 포섭했고 하원의원 20명 포섭해서 결국은 좌절된 걸로 보이고, 안 되니까 유럽으로 날아가서 로마 교황을 포섭하려고 별 발악을 다 떨었으나 결국 거기도 실패한 걸로 보인다면, 이제 문재인은 그가 존재했고 대통령을 했고 했던 최후의 모든 것은 다 좌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로서 미래에 대한 것을 투시를 해볼 때에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저는 반드시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 주의자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명지대학 교수인 김형준 교수가 논평하는 말에 저는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건국 후로 한 번도 대한민국은 우파 좌파의 대결에서 투표로서 진 적이 없다. 그러면 김대중 때 졌지 않느냐? 김대중 때도요, 김종필 또 박태준이라고 하는 극우의 세력을 갖다 붙여서 어거지로 만든 것이고, 또 노무현 때도 그 현대중공업 바로 그 회장님을 위인을 해서 쇼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 선거에서도 문재인이가 42% 됐는데 그때도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단일화했으면 48대 40입니다. 질 수가 없다는 대한민국의 판단은. 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이 설계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권론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2030이 아니라 1030, 3010일지라도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교수님의 지론인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선거에서 대한민국 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뵙고자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건국 후 70년 동안 일어난 대한민국의 모든 폭동, 영천 폭동, 대구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제주도 4.3 무장 폭동, 여순 반란 사건, 근래에 일어난 광주 사태까지도 이거는 100% 1000% 북한이 일으킨 겁니다. 그럼 역사의 방정식에서, 자, 건국 후 7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무장 폭동은 북한이 다 일으켰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큼은 아니다. 요거는 민주화를 위하여 광주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그게 방정식이 맞습니까? 역사의 방정식이 맞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부인하는 세력들은 광주 사태의 진실을 말을 못하게 하려고 금지법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들 참여했던 자들에게 돈을, 엄청난 예산을 1년에 선조들까지도 보상법을 다 제정을 했으나 그 혜택자들에 대한 5,000명 명단도 공개를 못하는 이러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 광주 사태의 진실을 실제로 알려지면 결국은 그 뿌리는 북한이고, 그래서 끝까지 전두환을 광주까지 90 이상 되는 전두환을 광주까지 불러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나.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거짓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역사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이 중대한 범죄 행위가 그동안 건국후 70년 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적극 지지를 했고 동의했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정당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었어.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민정당, 뭐 신한국당, 뭐 요즘은 국민의힘 정당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에 또 북한한테로 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왜? 결정적 증거가 제가 강원에서 한참 투쟁을 할 때 황교안 대표가 하는 시절에 보십시오. 3대 악법 못 막아내지 않습니까? 아니 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아니 보안법을 철폐한다는데도 가만히 지금 이준석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선이 끝나서 자기들 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과연 강원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인데 그걸 그 정당이 막아낼 수 있겠느냐?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저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을 절대로 나는 북한에게 넘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강원에서 애국운동을 했고 또 그 뜻을 알아들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제 유일하게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딱 하나의 세력이 강원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우파 정당이 국민의힘 정당이 지들이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보안법도 못 지키고 헌법도 못 지키고 못 지키면 차라리 헌법과 보안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강원 세력에 대하여 방해는 놓지 말아야 될 텐데 이놈들이요 말만 하면 뭐 강원은 뭐 극우 세력이다. 그것도 뭐 정강훈 혼자가 하는 일이다. 아니 정강훈 목사 혼자 힘으로 강원에요 1000만 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요 100명도 못 먹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선거철만 되면은 강원 운동을 내가 30년 내가 해봤는데 하면은 선거철만 되면은 강원에서 조금 그래도 숫자가 많이 모이는 단체 뭐 고교연합 아니면 뭐 해병 전후에 전국 구두 동지회 그쪽의 대표를 여의도로 불러가지고 대표님 뭐 그러십니까? 저 내년 지방자치 선거할 때 대표님이 서울시에 그 저기 비례대표 의원 줄 테니 일로 오시오. 이러면요 강원에서 운동했던 세력들도요 다 거기 가서 또 줄을 서요. 줄을 선까지도 좋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나요 강원에서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강훈 목사 그거 다 내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3번째 감옥 갔다 온 이후로 도저히 내가 황교안도 경험해봤고 저는 다 경험해봤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나를 지켜낼 수 없다 해서 제가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맞짱을 뜨기 위하여 조직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강훈 목사가 그동안에 강원 운동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정당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강원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 발 빼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내년에 5월달로 예상되고 그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들도 정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중심하여 정전 중심해서 이미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장폭동으로 제주도 4.3 폭동, 광주 사태 이상의 폭동이 나올 때 그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없지.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이제 제 말을 알아듣고 약 한 270만 명이 우리 국민혁명당에 지금 등록을 하고 가입을 했다고 제가 말을 했더니 또 하는 말이 정강훈 뻥친다. 무슨 뭐 270만 명이냐 300만이냐 떠들거든요. 내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만든 국민혁명당은 원래 그 앞에 전신이 기독당입니다. 이 기독당은 누가 만들었냐? 조영기 김용호 목사님이 만들었고 나는 행동대원이었습니다. 25년을 내가 섬겨왔습니다.
선관위에 지금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독자유당이 투표할 때 얼마나 찍었는가. 그렇게 한나라당이 공격을 하고 분리치게 한다. 지금도 그래요. 우파정당을 갈라치기 해서 우리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77만 표가,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77만 표를 찍은 투표 숫자가 선관위 한번 조사해보시고 컴퓨터대로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그 77만 표가 어디 갔느냐?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3년 동안 가문 운동을 하는 바람에 최소한 3배 이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3배 이상이. 가장 과학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00만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정말로 한국 근대사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불교 종파 중에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기는 조계종과 전혀 다르고 강력한, 기독교로 말하면 거의 뭐 신천지 같은 이 정도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250만 명의 회원을 가지신 불교의 최고의 단체가 어제 제가 직접 방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는 미국 갔다 와서 코로나 격리 상태가 돼서 조금 전에 10분 전에 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또 벌써 아침에 또 인터넷에 공격 들어왔어요. 정광훈 격리 상태에 있으면서 기자회견 한다고 지금 떴는데 고발할 거야. 고발하세요. 나요 10분 전에 해제됐어요. 콧구멍 3번 찔러가지고. 너희들 별 발랑 받아도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제 김경재 총재님이 우리 후보님이 방문을 해서, 그 사찰에 방문해서 대한민국 근대사에게 분명히 한 편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50만 명이 지금 여기 가입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500만이 넘죠 벌써. 그 다음에 오늘 또 지금은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 노동운동단체 중에서 자영업 비롯하여 이 상공인 거대한 약 700만의 단체의 대표님이 조금 전에 와서 제가 대화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다음 주에 우리하고 합당식을 할 것입니다. 그 내가 왜, 박수 한번 치실래요? 제가 왜 1000만 조직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300만이나 500만 정도로 조직에 그치면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지만 6.25와 광주 사태 같은 피 흘림을 한번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1000만 조직을 왜 강조하냐 하면은 1000만 조직이 우리가 완성되면 피 흘림 없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0만 조직을 목숨 걸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엄청난 제가 이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감옥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옥중서전을 통하여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본심과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저를 오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치할 마음도 없고, 저는 국민들을 이용하여 영웅이 될 마음도 없고, 저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하나님이 우리 금세기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밑받침해왔던 한국교회와 이 두 세력을 반드시 지켜내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유통일, 요 일을 위하여 저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00만의 기반을 만드는 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여러분들이 다 1000만 조직에
당원에 가입해 주셔서 이렇게 판을 내가 대한민국의 판을 자유를 지켜놓고 헌법을 지켜놓을 테니 그 후에는 좌파가 하든지 우파하든지 정치가든 하세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을 4개로 확대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이고 그것을 또 확대하면 헌법입니다. 그러나 단 단어 하나로 딱 줄이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건국 후에 자유의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를 다 뺏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유를 뺏었죠.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다 지우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를 빼서 전부 다 인민으로 다 바꾸려고 하죠. 뭐 사람이 먼저다. 아니, 건국 후 최고의 준 단어가 국민인데 그 국민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야, 이 개자식아. 반드시 문재인은 제가 깜빵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정교조, 주사파, 쫄개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성공할 수 없어.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 편이야. 둘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강훈 목사 편이야. 세 번째는 2030 아니라 40, 50, 70, 80, 90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강훈 목사 편입니다. 잠시 문재인에게 속아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이러한 개인, 단체들이 있었으나 그들도 지금 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눈치 다 채워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깜빵 3번 가면서 부르짖었던 문재인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 정강훈 목사 말이 맞았다 이 말까지는 못해도 그들이 이미 속으로 다 알아차렸고 그래서 좋은 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다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 짓자면 우리는 반드시 1000만 조직에 성공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말씀은 이제 김경재 후보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사태입니다. 우리 교회 사태도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같이 얽혀있는 겁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장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를 3번이나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내가 무죄로 다 나오니까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박원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북구청장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조합장까지 선동해서 우리 교회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 사태를 내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 성남에서 일어난 뭐죠?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사건은 교회 대장동 사건입니다. 하천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 넓은 교회를 1954년도에 지어진 이 교회를 이것을 단돈 84억에 우리 교회 통장에다가 일방적으로 내가 돈 달라고 한 것을 일방적으로 돈을 쏘아놓고 그리고 판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법조인들 절대 내가 좌시하지 않습니다. 성남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장희동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야, 이 북부지원 판사 이 개새끼들아, 눈깔이 있어 이 자식들아. 이런 판결을 할 때는 현장을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과연 84억짜리인지 법법만 뒤집어 쓴다고 판사 이 개자식들아, 반드시 니들은 문재인과 함께 내가 깜빵 집어넣을 거야.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는요, 원래부터 서울시장 그 이명박이가 재개발을 선포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용도 자체를 10-2 지역으로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려놨어요. 단독개발지, 단독개발. 이런데 박원순 이놈이 5년 동안을 감췄어요. 서울시 조례안을. 아니, 감춰가지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재개발의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조합과 짜고 박원순이가 이런 범죄행위를 교회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래서 2심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 보다 못한,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판사님이 힌트를 줬어요. 오히려 힌트를 우리한테, 우리 변호사한테. 이거 재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조례안을 한번 띄워보세요. 판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판사님이. 그 띄워갔더니 서울시에서요, 서기현 박원순 대행자가, 시장 대행자가 오세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조례안이 없는 시가 어디냐 해서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국회에서 공개 질의를 넣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서를 넣었더니 꼼짝없이 조례안을 내놨어요. 그 조례안은 이미 내가 언론에 여러분이 보도를 다 한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이 다 뒤에 사진 찍으면 나옵니다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부지는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하고, 존치입니다, 존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시대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부지는 제1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교회도 개발을 하는 조합 쪽에서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는 하고, 땅에 대해서는 교회가 원하는 장소, 지역에 교회의 평수, 현재 평수가 1:1로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 비용대로 다 해줘야 된다. 왜? 교회는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3년 동안 이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대치 시설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조합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밀었죠. 2심 재판을 했는데, 이 2심 재판이 뭐냐, 그러지 말고 합의하시라고. 땅은 그대로 주고 157억에 공사비를 합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정을 붙였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자, 157억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했더니 그럼 할 수 없다 해서 이번에 고등법원이 재판 내용은 이것도 전부 언론 풀이를 하는데, 1심에서 재판한 그 판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냐 하는 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1심에 재판한 것에 대한 재판 절차는 문제가 없다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장선영이는 말이야, 2심에서도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이기는 개뿔을 이겨요. 그리고 조합 쪽에서도 이미 동의를 해서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뭐냐, 157억까지는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땅은 1:1로 주고 157억은 주겠다고 총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이건 대장동인 것입니다. 1심에서 니들이 84억에 해놓고 지금 와서 157억 받아들인 것 자체가 니들은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집달관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도를 하고 우리 교회를 다 허물려고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더하기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분은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또 한 우리 여자 집사님은 아기가 낙태를 했어요. 아기가 낙태했어요.
3개월 동안 얘기가 낙태했어요. 그 싸우다가. 이러한 짓을 해놓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재정부의 돈을 여기다가 그 당회장실에 보관했는데 돈 1차 신임은 이 안에까지 성공했거든요. 그들이 와서 세상에 그 사이에 집단관들이요. 우리 교회 재정 그 금고에 있는 돈 4억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돈 가져와 그랬더니 200만 원 갖다 줬어. 200만 원.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집단들이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내규 그대로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주민들이 그래도 교회가 재배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원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교회도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재 480가구 재개발력이 집 다 흐른 분들은 지금 이 아파트 지면요 한 집당 15억이 갑니다. 15억. 아파트 15억에 재산 상승세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954년도에 우리 교회 재산 가치로 84억으로 평가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예언을 한다면 교회가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과할 것 다 하고 조중동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다 우리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새로 짓는 비용과 우리 교회의 재산적 가치가 여러분 재산적 가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조합은 있어요. 여기 조합은 있는데 그 조합은 티켓을 팔았어요. 한 번은 팔았더니 여기서 판 거 이미 재산이 올라가가지고 팔은 걸 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땅인 바로 여기 돌고지 오시는 여기 평지 있죠. 평지에 집 두 채 사고 있어요. 집 두 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적 가치가 올라갔는데 교회는 1954년도의 가격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이것을 뺏어서 나눠가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양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좌시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만 명이 최후의 한 사람이 순교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복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되고 동네가 잘 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수진약국 옆에 여기 바로 도로가 옆으로 우리 교회 땅 그려놨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처음에 이명박이가 그려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려줬는데 이것도 이명박이가 그려준 거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30평을 줄여서 지금 이 범죄 행위자가 당남자가 누군지 구청인지 조합원인지 30평 줄인 범죄자 찾아냈어요. 절대 내가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30평 원상 회복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여러분의 재산이 상승한 그 가치별로 우리 교회도 새로 짓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재협상해서 여러분들 도울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못박아 말하는데 범죄 행위, 화천대유, 그 다음에 대장동 이런 사건으로 우리 교회를 집달관들을 보내서 시도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역사 앞에 한 교훈을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도 봤죠? 22,000불 동안 흐르는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거 봤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한번 와보세요. 인류 역사 앞에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경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제가 하는 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통일될 때까지 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 역사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2주간 미국을 다녀오셔서 아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미국 가셔서 성과를 상당히 큰 성과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한 걸 막기 위해서 직접 미국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하고 인정을 받았고 또 그 이외에도 워싱턴과 뉴욕과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또 수많은 또 부분들 그리고 학자들 법조인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오셨습니다. 방금 여기 목사님께서 요 사랑제일교회 대장동 게이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는 이 교회 부지가 저보다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이만한 부지를 요 성북구 일대에 성북구도 상당히 흔히 말로 잘 사는 동네예요. 80억 가지고 이 부지를 살 수가 있는지 부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조합은 이 부지를 빼앗아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80억에 뺏어서 적어도 3, 4억의 돈을 남긴다. 이것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택을 예를 들어 빼앗아서 큰 이익을 남기면 재개발 조합만 훌딱 까먹을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배분해주고 교회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걸 판단해달라고 하는 건데 용역 500명, 600명을 용문신 막 세게 든 애들 한 600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폭력을 일삼고 하는 그 꼬라지 이걸 언제까지 할지 한번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국민혁명당 출범 이후에 언론에 자주 공개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았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국민혁명당이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우리 김경재 후보님의 연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내복 입고 오질 않아서 좀 춥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일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단장인가요? 장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구인사 장관님. 천태종 총본산에 가서 정홍 목사님하고 거기에 대종사 운덕 스님과 맺은 MOU 협의사항을 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고 운덕 스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천태종은 우리나라 3대 불교 종단 중에 하나로서 현재는 280만 내지 300만 정도의 강력한 조직이 있고 전국의 총본산 외로 200여 개의 전국의 도장이 도시에 있습니다. 이거 산속에 있지 않고 원래는 고려 때 의천이라는 대각사가 개종을 해서 중흥을 시킨 것인데 원효대사가 했던 선종이라는 것은 불경을 읽지 않고 그냥 명상하고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도에 터득한다는 것이 선종이고 교종이라는 것은 경전을 읽어가지고 득도를 한다는 것인데 선종과 교종을 보탠 것이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이 굉장히 강력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사랑제일교회 조직보다 더
더 강력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운덕 스님이 공교롭게도 저보다 1년 위였어요. 그리고 ROTC 1기였더라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나오시고 거기서 중앙 그 총무원장을 6번을 하시고 지금 대종사를 하시는데 그 의천 대각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천태종의 3대 그 목표가 대중불교 그리고 호국불교, 생활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계종과 다른 것이 그 중요한 것이 호국불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산속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그 명상과 득도 끝에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분기에서 목사님하고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조계종이 주로 그렇습니다만 조계종이나 무슨 태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태종은 이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신조 중에 하나가 호국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체제의 위기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불경이나 외우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 묘화 법영경이라고 법화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로 말해서는 바이블 성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뭐 읽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그걸 다 합산하면 빼고 달고 해도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국민혁명당의 300만 당원에 천태종의 280만이 붙어서 자투리를 빼고도 우리가 500만의 전국 조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힘으로 우리가 1000만 당원을 만들면, 조직을 만들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감히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 나라의 시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법치를 평화롭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새 국민의힘에서 그런 대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유남욱의 후보가 그쪽에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재명을 후보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체제가 워낙 강고하고 이해관계로 뭉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우파, 자유를 지향하는 모든 우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 우리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이 양반들이 오늘 뭐 45%인가 올라가서 그게 이제 뭐 정보 다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하겠다. 이 경쟁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우리가 더 올라갈지 그들이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공동정권을 만들어서 더 높은 사람들 대통령 후보 나가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으로 해서 같이 정권을 끌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딱 보이는 윤석열 후보가 말을 실수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해할 만한데 어제는 상당히 중요한 실수예요. 제가 충청도로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라디오에서 탁 들어오는 소리가, 핸드폰 들어오는 소리가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허드심이 나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풍경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5,100만의 국민 중에 모든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지만은 윤석열은 사면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이 요새 일본어가 됐습니다. 인학에도 사면한다고 했고 많은 사람이 사면한다고 그래요. 뭐 생색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석탄절 특사로 아마 사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결자 해제 입장에서 자기가 잡아서 고생시켰으니까 또 자기가 좀 풀어주는 것이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1야당 후보가 됐다는 윤석열이가 내가 그 사람 사면시키겠다. 이것은 생색적으로는 너무나 치졸한 정책이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은 사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면 이전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윤석열은 사면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반 이상을 감옥에 있는데 그 양반이 무고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양반을 조사를 해가지고 30년 구형을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붙여가지고 최순실이 요새 최서원이라고 이름 바꾼 사람하고 경제공동체를 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최초의 경제공동체가 누구냐면 박근혜하고 최서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얼굴서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4년 만이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고생을 시킨 사람이 내가 거룩하게 사면을 하겠다?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 거죠. 엉뚱한 혐의를 가서 사람을 고생시킨 거, 인권을 유린한 거, 박근혜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쩌?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윤석열 후보를 문재인처럼 대우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언젠가 같이 공동정부를 만드는 입장에서 당신 그 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사면하겠다는 말이 지나쳤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거짓말로 싸운 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버린 것에서 국민에게 사죄하겠다는 말을 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당의 김경재 후보님의 이 연설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정당을 만들었으면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까 정가훈 목사님이나 우리 김경재 후보님 말씀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시즌2라는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정권을 거머쥐는 걸 일단 막아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파가 만약에 정권을 맡아서 5년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안에 촛불폭동이나 아니면 무슨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이 아무런 방어막이 없다면, 그리고 공권력이 거기에 부안해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1000만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그걸 막아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날씨가 추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분을 왜 모시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대장동 게이트 이후에 건순일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들에게 선도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주범일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구속된 자들 물론이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어설픈 잣대를 들이대고 어떡하든지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버리려고 하는 이 헌법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이신, 헌법학의 회장을 지내신 김학성 교수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가훈 목사님께서 내년
1월 초순쯤에 그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국제 학술 대회를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히틀러 나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독일은 철저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 사죄의 정도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현행도 그 법이 유효한데요. 나치의 문양, 여러분 나치 문양을 기억하시나요? 갈고리 모양의 갈고리 십자가라고 하죠. 하겐 크로이스라고 해서 나치 문양을 사용하거나 친위대의 문양을 사용하거나 또는 나치의 특별한 인사법, 그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그 특수한 인사법을 사용하면요, 현재에도 독일은 그러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독일 그 형법 86조 이하에서 과거의 나치의 그런 일들을 부활하는 행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2000 몇 년도에 독일을 여행한 중국 여행객인데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치식 인사법을 거기서 흉내를 내다가 벌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인류에 관한 범죄를 독일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법이 있는데, 아마 지금의 문재인 정권 4년 반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국정에 대해서 재판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고 법률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독일은 1988년도에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가 하면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 시대의 불법 판결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1988년도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사회주의 하에, 즉 나치 하에 불법 판결을 폐지하는 법률을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1988년도 우리가 독일 통일의 주역을 담당한 콜 총리 시대에 그러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과거 나치 하에서 군사 즉결 재판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 유린한 판결들을 원인 무효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내년 1월 달에 독일 교수를 초청해서 그와 같은 이 독일의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저한테 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에게도 예컨대 제주 4.3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법 재심 판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거에 원인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독일의 사례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갑자기, 자,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유튜브님들, 우리 방송 기자님, 또 언론사 관계자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는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4년 7개월 정도 다 돼가는데,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는 이제 언론의 행태를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정권 초기부터 가짜뉴스와 거짓말 여론몰이를 통해서 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엉터리만 알려주었던 이 정권의 꼬라지가 결국은 이 시점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좌파 언론들조차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이 시간까지
마지막 거짓말을 또 합니다. 어제가 문재인 정권 딱 6개월 남는 시점인데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 볼값을 떨고 자빠졌어요. 아니 완전히 돌려놓겠다는 사람이 요소수 하나도 못 다스려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올수록되는 친중 정책의 결정체 부작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기자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가짜 기레기 언론들이 전해주는 국민혁명당이나 사랑제일교회나 정강원 목사에 대한 은혜나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나 이런데 일일비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국민혁명당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에게라도 물어주시면 진실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30여 넘게 언론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 기사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주사파 정권의 시전투가 없는 날을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국민혁명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저희들이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하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